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79세 김정부는 새벽 4시 반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보다도 1시간 일찍 일어난 거였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부터가 힘겨웠어요. 무릎 관절이 쑤시고 허리가 결렸지만 오늘만큼은 어떻게든 일어나야 했습니다. 손주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낡은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들여다보며 깊이 팬 주름살을 손끝으로 따라갔어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 섞여 있었지만 성긴 빗으로 정성스럽게 빗어 넘겼어요. 손주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거든요. 오래된 분갑에서 연지를 조금 발라볼에 생기를 돌게 하고 입술에도 은은한 색깔을 입혔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나은 옷을 골라 입었어요. 비록 10년도 더 된 한복 저고리였지만 정분에게는 가장 정중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저고리의 매듭을 여러 번 고쳐 매며 거울 앞에서 뒤돌아보기도 했어요. 치마 주름도 가지런히 정리하고 낡은 신발이지만 젖은 걸레로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래봤자 밑창에 뚫린 구멍은 어쩔 수 없었지만요. 부엌에서는 도시락을 싸느라 분주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멸치 몇 마리와 시든 미역, 김치 조금이 전부였어요. 그래도 손주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멸치 몇 마리로 국물을 우리고 그 안에 미역을 넣어 끓였어요. 계란 2개로는 계란말이를 부쳤는데 후라이팬이 낡아서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았지만 정성만큼은 가득 담았습니다. 작은 반찬통에 김치와 계란말이를 정성스럽게 담고 보온 도시락에는 따뜻한 미역국을 넣었어요. 꽃무늬 구루마는 정분의 오랜 동반자였습니다. 시장 보러 갈 때도 병원 갈 때도 늘 함께했던 친구 같은 존재였어요. 바퀴 하나가 삐걱거렸지만 여전히 제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구루마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병원에서 받아온 약봉지도 함께 넣었어요. 혈압약과 관절염약이 들어있는 소중한 봉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마지막에 넣었어요. 손주의 어린 시절 사진이 담긴 낡은 지갑이었습니다. 가죽이 달아서 색깔이 바랜 지갑 속에는 도연이가 5살 때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환하게 웃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했습니다. 미국으로 떠날 때까지 정분 곁에 있던 그 아이가 이제 군인이 되어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집에서 부대까지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먼저 동네에서 지하철역까지는 버스를 타야 했어요. 구루마와 도시락, 그리고 큰 보따리를 들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구루마가 무거워서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바퀴가 걸렸거든요. 버스에서는 구루마를 접어서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나이 든 손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기사 아저씨가 짜증스럽게 쳐다봤지만 정부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그런 큰 짐을 어떻게 혼자 들고 다니세요?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주 면회 가는 길이라서요. 괜찮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해서는 더욱 난감했어요. 구루마를 끌고는 개찰구를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구루마를 접고 그 안에 들어있던 도시락과 각종 짐들을 큰 보따리에 옮겨 담았어요. 무거운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찾아 헤맸지만 있는 곳마다 사람이 가득해서 몇 번이나 기다려야 했어요. 지하철에서는 3번이나 갈아타야 했습니다. 무거운 보따리 때문에 어깨가 아팠지만 참고 견뎠어요. 보따리 안에서는 도시락이 흔들리는 소리가 났는데
국물이 흘러나오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지하철이 급정거할 때마다 보따리를 꽉 안고 있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큰 보따리를 맨 79세 노인을 신기하게 보는 시선들이었어요. 어떤 젊은이는 자리를 양보해주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 할머니 뭐 그렇게 큰 짐을 들고 다니시나? 병원 가시는 건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부는 그런 시선들을 견디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주를 만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달랬어요. 세 번째 환승역에서 내릴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보따리가 너무 무거워서 어깨끈이 파고들었거든요. 어깨와 목이 아팠지만 꾹 참았어요. 마지막 지하철에서 내린 후에는 다시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1시간 넘게 달려야 부대 근처에 도착할 수 있었거든요. 버스 정류장에서 다시 구루마를 펼치고 짐을 정리했어요. 도시락이 흔들려서 국물이 조금 흘렀나 걱정됐지만 다행히 뚜껑이 단단해서 괜찮았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구루마를 통로에 세워둘 수밖에 없었는데 승객들이 지나갈 때마다 방해가 될까봐 계속 신경 쓰였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부는 승객들이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정부는 계속 시계를 들여다봤어요. 면회 시간에 늦을까봐 걱정됐거든요. 특히 도시락이 식을까봐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손주가 따뜻한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었어요. 가는 길 내내 정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손주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이 교차했어요.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군대에 들어갔을까요? 그 결심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도연이가 어릴 때부터 워낙 의젓한 아이였지만 이번 결정은 정말 놀라웠거든요. 특히 미국 국적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말릴 뻔했어요. 하지만 도연이의 눈빛이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제 뿌리는 여기 있고 할머니가 계신 이 땅을 지키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부는 울컥했었어요. 도연이는 어릴 때부터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인 상처가 있었지만 할머니를 위해 항상 밝게 웃으려고 노력하는 아이였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때도 할머니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라고 약속했었죠. 그런데 그 약속을 이런 식으로 지킬 줄은 몰랐습니다. 도연이가 5살 때의 일이 생각났어요. 동네 아이들이 도연이는 아빠도 엄마도 없어라고 놀렸을 때 그 아이는 울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었습니다. 난 할머니가 있어. 할머니가 아빠보다도 엄마보다도 더 좋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분의 가슴이 뭉클했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부대까지는 또 20분을 걸어야 했어요. 구루마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정부는 머리에 비닐 스카프를 더 꽉 둘러맸습니다. 부대가 가까워질수록 긴장이 됐어요. 과연 면회가 허락될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신분증은 가져왔지만 혹시 다른 서류가 필요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돌아온 일 때문에 복잡한 절차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길을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와 웅장한 부대 담장이 보였어요. 경계가 삼엄해 보여서 더욱 긴장됐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부대 정문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정분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도 엄습했어요.
혹시 면회가 거절당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부대 정문 주변에는 이미 여러 가족들이 와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아버지들과 예쁘게 화장한 어머니들, 그리고 멋지게 단장한 연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승용차에서 내리는 사람들도 많았고, 손에는 비싼 간식거리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정분의 모습은 확실히 초라해 보였어요. 낡은 한복에 구멍난 신발, 삐걱거리는 구루마까지. 하지만 정분에게는 이게 전부였습니다. 손주에 대한 사랑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면회객들 사이에서 정분의 모습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쳐다봤어요. 호기심 어린 시선도 있었고 약간 경계하는 듯한 시선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며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초소에는 박상무 상병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정분을 보더니 대놓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정분의 행색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다른 면회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정부는 구루마를 초소 앞에 세우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등병 이도현, 제 손주 좀 면회하게 해주시오.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몇 달 만에 손주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박상무는 정분이 내민 신분증을 받아들더니 대충 훑어보고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뭐예요?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국적을 미국에다 팔았다가 이제 와서 한국 찾으러 온 겁니까? 그 말에 주변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대기하고 있던 다른 면회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분에게 쏠렸습니다. 뭐라고? 미국 갔다가 왔다는 거야?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젊은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킥킥거리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 할머니 미국 갔다 왔대.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럼 영어 할 줄 알겠네. 근데 왜 저런 모습이지?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성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미국 갔다 왔으면 돈 좀 있을 텐데 왜 저렇게 초라하게 왔지? 구루마까지 끌고 와서.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할머니는 따라하면 안 돼. 알겠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분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정분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어지러움이 느껴지기 시작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에 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내밀며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어요. 국적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분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분명했어요. 손주도 이 땅을 위해서. 하지만 박상무는 정분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서류를 바닥에 탁 던지듯 놓았습니다. 이런 옷차림에 신원조회도 끝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박상무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정분을 의심스러운 인물로 몰아가는 듯 했습니다. 노인네가 면회 핑계로 사고라도 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여기가 동네 경로당인 줄 아세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경로당이래. 진짜 그런 것 같네. 구루마까지 끌고 와서 뭐하러 왔대?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정분의 귀에 따갑게 들려왔습니다. 연인으로 보이는 젊은 커플도 수군거렸어요. 저런 할머니가 무슨 손주가 군인이래? 설마 진짜 군인 맞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정분의 눈가에는 서서히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79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공개적인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혈압약을 먹고 왔는데도 어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던 병사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려보며 속삭였어요. 저 할머니 뭐야? 왜 저렇게 초라하게 왔지? 진짜 면회객 맞나? 구루마까지 끌고 와서 뭘 하려는 거야? 한 병사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무슨 손주가 군인일까? 다른 병사가 대답했어요. 설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미국 갔다 왔다는데 왜 저 모양이야? 병사들의 말이 정분에게는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손주에게 누가 될까봐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혹시 이 일로 도연이가 군대에서 놀림을 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지만 점점 굵어졌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은 우산을 펼치거나 건물 처마 아래로 피했지만 정부는 우산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구루마를 끌고 오느라 미처 챙기지 못했거든요. 비닐 스카프로는 빗물을 막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면서 정분의 한복이 젖기 시작했어요. 저고리의 어깨 부분이 먼저 젖더니 이내 등줄기로 찬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치마도 점점 무거워졌어요. 비 맞고 서 있지 말고 그냥 돌아가세요. 박상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정이 없어요. 돌아가세요. 오늘 면회는 글렀으니까요. 하지만 정부는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손주를 보지도 못하고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지만 정부는 초소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찬 빗방울이 목덜미로 스며들면서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구루마 안의 도시락도 걱정됐어요. 뚜껑 틈으로 물이 들어가면 정성껏 만든 음식이 망가질 텐데 하는 마음에 구루마를 몸으로 감싸려고 했습니다. 그런 정분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더욱 수군거렸어요. 저러다 쓰러지겠네.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지? 그냥 집에 가면 될 텐데. 저 나이에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동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쌍하긴 하네. 그래도 규칙은 지켜야지.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어요. 맞아. 아무나 들여보낼 수는 없잖아. 하지만 실제로 도와주려는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들 구경거리로 여기며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며 더욱 초라함을 느꼈어요.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리면서 정분의 옷은 완전히 젖었습니다. 한복 치마가 물을 머금어 무거워졌고 신발 속으로도 물이 스며들었어요. 차가운 물이 발가락 사이를 적시자 몸이 더욱 떨렸습니다. 정분의 마음속에는 손주에 대한 그리움과 모욕감, 그리고 분함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지, 단순히 손주를 보고 싶다는 마음이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도연이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정문 앞 철제 의자에 주저앉은 정부는 비에 젖은 구루마를 부여잡고 거친 기침을 해댔습니다. 가슴 속에서 가래가 끓어오르는 소리가 났고 숨을 쉴 때마다 쌕쌕거렸어요. 찬 비에 젖은 몸이 떨리기 시작했는데 특히 무릎 관절이 시큰거렸습니다.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아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그래도 자리를 뜰 수는 없었어요. 그때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영 군의관이 하얀 가운을 펄럭이며 정분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가방에서 수건을 꺼내 정분에 젖은 머리와 어깨를 닦아주었어요. 이렇게 비 맞으시면 안 됩니다. 몸이 무너져요. 서영은 청진기를 꺼내 정분의 가슴에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맥박이 빨라져 있었고 호흡도 불규칙했어요. 혈압이 많이 올라가셨네요.
지금 당장 따뜻한 곳으로 가셔야 해요. 하지만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젊은이.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했어요. 손주가 미국 국적 버리고 한국군에 들어갔어요. 정분의 눈에는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얼굴만 보려고. 서영은 정분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게 식은 손이 얼음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손주분이 그런 대단한 결심을 하셨다니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서영의 말에 정분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쳤어요. 누군가 도연이의 결정을 이해해주니 고마웠거든요. 저기 초소에 계신 분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서영의 손을 붙잡았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손주한테 피해가 갈까봐. 정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자신 때문에 도연이가 군대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서영은 정분을 설득해 보려고 했어요. 어머니, 정당한 면회 요청인데 왜 피해가 가겠어요? 규정상으로도 문제 없으시고요. 하지만 박상무가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군의관님, 거기서 뭐 하세요? 저런 수상한 사람이랑 얘기하지 마시고요. 박상무의 말에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상한 사람이라니요? 이분은 정당한 면회객이십니다. 하지만 박상무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여기 국적 장난치다 돌아온 사람 사정까지 들어줄 이유 없어요. 군의관님도 업무나 보세요. 정부는 서영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 때문에 젊은 의사가 곤란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정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기침이 더욱 심해졌어요. 서영은 정분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보고 더욱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고 있었고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위험해요. 적어도 따뜻한 곳에서 몸을 말리셔야 해요. 그때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한복 안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오래된 지갑을 꺼내더니 그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종이는 비에 젖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글씨는 아직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부는 그 종이를 바라보며 까마득한 옛일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오래전, 전쟁 때 일이에요. 정분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어요. 그때 굶어 죽어가는 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몸은 뼈만 남았고 겨울인데 옷도 제대로 없는, 쥐가 파먹던 보리쌀이라도 주려고 했죠. 정분의 눈에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고맙다고 이 종이에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종이 위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최강무. 그리고 그 아래 전화번호 하나. 정부는 그 이름을 조심스럽게 읽었어요. 최강무. 그 아이가 지금 장군이 됐다고 들었어요.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최강무 장군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영도 그 이름을 알고 있었거든요. 군에서는 유명한 분이었으니까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 참 착했어요. 쌀 한 줌 주었는데 평생 고맙다고. 정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기종이었지만 아직 작동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종이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신호가 갔어요. 정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과연 그 번호가 아직 유효할까요? 세 번째 신호 후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낮고 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강무입니다. 그 목소리는 권위 있으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정부는 한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그 아이가 맞을까요? 정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쥐가 파먹던 보리쌀 기억하세요? 정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님, 최강무의 목소리가 크게 변했습니다. 권위 있던 목소리에 갑자기 감정이 실렸어요. 정말 어머님이세요? 그때 그 할머니, 정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요. 나예요. 그때 그 아이 맞죠? 최강무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어머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몸은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정부는 거짓말을 했어요. 실제로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없었거든요. 다만 손주 면회를 왔는데 정분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면회요? 어디 부대인데 면회가 안 되나요? 최강무의 목소리에 의외라는 감정이 섞였어요. 정부는 주저하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24보병사단이에요. 손주가 미국 국적 포기하고 입대했는데 전화 너머에서 최강무가 깊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지금 정문에 계신가요? 네. 그런데 비가 와서 정분의 말이 끝나기 전에 최강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정부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그 아이가 이제는 장군이 된 그 사람이 정말 올까요? 서영은 정분 옆에 앉아 계속 체온을 확인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최강무 장군님과 그런 인연이 있으셨다니. 서영의 목소리에는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박상무는 멀리서 정분과 서영을 지켜보며 불만스러워했습니다. 뭔 전화를 그리 오래 해. 하지만 이미 정분의 전화 내용을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최강무 장군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정분의 마음에는 희미한 희망이 생겼어요. 오래전 그 어린아이가 지금은 높은 자리에 있다니 세상은 정말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과연 그가 자신을 기억할까요? 그리고 손주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줄까요? 하늘에서는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큰 변화가 곧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듯 했어요. 정부는 구루마를 꽉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긴장감이 폭발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내무반 안은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와 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이도연은 젖은 군복을 벗어 걸어놓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 구보 훈련이 특히 힘들었는데 비까지 내려서 더욱 지쳤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선임들의 시선이었어요. 야, 미국놈. 정우석의 목소리가 내무반을 가로질렀습니다. 이등병들이 모두 긴장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우석은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배경을 믿고 부대 안에서 제왕처럼 행세했거든요. 미국 갔다 왔다면서 왜 이따위로 뛰냐? 외국물 처먹고 온 놈이 근성은 없네. 도연은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괜히 말대꾸했다가 더 큰 일이 생길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우석은 도연의 침묵을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야,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 안 해? 우석은 성큼성큼 도연에게 다가가더니 침상 서랍을 거칠게 열어젖혔어요. 안에 있던 도연의 사적인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할머니와 함께 찍은 작은 가족 사진도 있었어요. 우석은 그 사진을 집어들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 할망구 사진이냐? 우석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거짓골이던데. 아까 정문에서 봤는데 구루마 끌고 와서 쫓겨갔더라. 내무반 안에 다른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내 할머니가 면회 왔다가 쫓겨간 거 알고 있냐? 우석이 계속 비웃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며? 그럼 왜 여기 기어들어왔냐? 돈도 없으면서 무슨 미국이야. 도연은 이를 악물고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워들었어요. 할머니의 환한 미소가 사진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도연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거든요. 하지만 우석은 도연이 사진을 줍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뭐하냐?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우석이 발로 도연의 손을 찼습니다. 도연의 몸이 휘청했지만 사진은 놓지 않았어요. 내 할망구처럼 비굴하게 굴지 마라. 보기 싫어. 동기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누구도 도연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석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자신들도 표적이 될까봐 두려워했어요. 내가 국회의원 아들이란 거 잊지 마라. 우석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내 따위는 여기서 말 한마디면 끝난다. 군기교육대 가고 싶냐?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할머니를 모욕하는 말을 들으니 참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할머니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도 있었습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자제했어요. 왜? 화났냐? 우석이 도연의 반응을 보며 더욱 신이 났습니다. 내 할머니 정말 가난해 보이던데. 미국 갔다 와서 그 모양이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우석은 주변 병사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야들아, 얘 할머니 봤냐? 구루마 끌고 와서는 면회시켜달라고 빌어댔어. 그런데 옷차림이 거지 같더라. 진짜 웃겼어. 몇몇 병사들이 어쩔 수 없이 웃었어요. 우석의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하지만 도연에게는 그 웃음소리가 할머니를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할머니는 도연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우석이 더 큰 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할머니는 뭐 자랑스럽다고? 그런 거지 할머니가. 우석은 물통을 집어들더니 도연의 침상에 물을 쏟아버렸어요. 이거 다시 정리해. 그리고 내 군화도 닦아. 도연의 이불과 베개가 모두 젖었습니다. 오늘 밤에 잠은 어떻게 자려고? 우석이 비웃었어요. 내 할머니처럼 바닥에서 자든지. 도연은 젖은 이불을 들어올리며 속으로 할머니를 걱정했어요. 비 오는 날씨에 면회를 오셨다가 거절당하셨다니 얼마나 상심하셨을까요?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괜찮으실까요? 야, 대답해. 우석이 도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내 말 들리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 그렇게 고분고분해야지. 우석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내 말 잘 들어야 돼. 알겠냐? 그때 내무반 문이 열렸어요. 민경우 병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우석의 오른팔 같은 존재였어요. 우석아, 뭐하냐? 아, 형님. 이 미국 놈 교육시키고 있어요. 우석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거지 같은 놈이 여기서 잘난 척 하길래. 경호도 도연을 훑어보며 말했어요. 그래, 미국 갔다 온 놈이 별거 없네. 거기서 뭐 했는데?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이들과 대화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야, 병장님이 물어보시는데 대답 안 해? 우석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공부했습니다. 공부?
경우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는데? 결국 여기 와서 이등병하고 있잖아. 별 의미 없네. 우석이 끼어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미국 가서 공부했으면 좋은 직장 구해서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여기 왔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아마 거기서도 변변찮았나 보지. 경우가 단정 지었어요. 그래서 도망쳐 온 거야. 맞지? 도연의 주먹이 더욱 꽉 쥐어졌어요. 자신을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선택을 이렇게 비하당하는 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아야 했어요. 설마 진짜 미국 시민권 포기하고 온 거야? 경우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쳤네. 우석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어요. 그걸 왜 포기해? 바보야? 도연은 그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설명하고 싶었어요. 조국에 대한 사랑, 할머니에 대한 마음, 이 땅에서 살고 싶다는 간절함을. 하지만 이들이 이해할 리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는 내가 상관이야. 우석이 못을 박았어요. 내가 아무리 미국 갔다 와도 여기서는 내 말이 법이다. 잊지 마. 도연은 조용히 젖은 이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으로는 할머니를 걱정하면서도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군인이 되겠다고요. 하지만 그 순간 내무반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헌병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내무반 안의 모든 병사들이 긴장하며 일어섰습니다. 정우석 일병은 누구입니까? 헌병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우석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하늘 위에서 헬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부대 상공을 선회하는 소리가 땅까지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평소 높은 사람들이 올 때처럼 요란한 의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신속한 움직임이었죠. 정문 초소의 박상무는 헬기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들여다봤어요. 뭐지? 오늘 무슨 시찰 있나? 하지만 평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갑작스럽고 예고 없는 방문 같았어요. 헬기가 부대 내 헬기장에 착륙했습니다. 프로펠러가 멈추자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내렸어요. 근무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별 4개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최강무 장군이었어요. 수행원들도 화려한 의전복이 아닌 간소한 근무복 차림이었습니다. 최강무는 빠른 걸음으로 정문 쪽으로 향했어요.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초소장이 황급히 달려와 경례를 붙였어요. 장군님, 갑작스러운 방문에. 하지만 최강무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간단히 할 일이 있어서 왔네. 정문 상황부터 파악하고 싶군. 박상무는 바짝 긴장해서 식은땀을 흘렸어요. 평소 기강해이했던 모습들이 떠올라서 걱정이 됐거든요. 장군님, 정문 근무는 별다른 이상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강무는 박상무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래,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그리고 초소장에게 말했어요. 정문 카메라 영상, 발언 녹취 모두 열람하겠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지금까지 전부.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초소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카메라 영상을 열람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박상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곧 모니터에 오늘 오후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정분이 구루마를 끌고 나타나는 모습부터 시작됐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초소 앞에 서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화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등병 이도현.
제 손주 좀 면회하게 해주시오. 정분의 간절한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재생됐습니다. 최강무의 눈이 화면에 고정됐어요. 그 목소리, 그 모습, 분명히 기억 속 그 할머니였습니다. 이어서 박상무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국적을 미국에다 팔았다가 이제 와서 한국 찾으러 온 겁니까? 최강무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이런 옷차림에 신원조회도 끝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노인네가 면회 핑계로 사고라도 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여기가 동네 경로당인 줄 아세요? 박상무의 모욕적인 발언이 그대로 재생됐습니다. 최강무의 얼굴 근육이 경직됐어요. 그 다음 장면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정분을 조롱하며 웃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거지냐? 저런 사람이 무슨 손주가 군인일까? 마지막으로 박상무가 정분에게 한 말이 재생됐어요. 여기 정이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그 순간 현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강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게 최강무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울렸습니다. 이게 우리 군의 모습인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장군의 분노가 느껴졌거든요. 박상무는 변명하려고 했어요. 장군님, 그건... 하지만 최강무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변명은 듣지 않겠네. 지금 그 할머니는 어디 계시나? 저기 의자에. 박상무가 떨리는 손으로 가리켰어요. 정부는 여전히 비에 젖은 채로 철제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윤서영 군의관이 옆에서 돌봐드리고 있었고요. 최강무는 정분의 모습을 보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오래전 자신에게 따뜻한 보리쌀을 나눠주던 그 할머니가 이렇게 늙으셨다니. 그리고 이런 모욕을 당하셨다니. 박상무 상병. 최강무가 박상무를 불렀어요. 내 계급장 떼어내라. 박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군님,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나? 최강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한국을 위해 미국 국적까지 포기한 젊은이의 할머니를 그렇게 모욕했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미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말에 모두 놀란 거였습니다. 그런 희생을 한 사람의 가족을 이렇게 대했다니. 그리고 여기 있는 면회객들. 최강무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할머니를 조롱하며 웃던 사람들 있지? 부끄럽지도 않나? 면회객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까 웃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어요. 최강무는 초소장에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이도현 이등병 면회 승인하고 가족 면회실 준비해라. 최고급으로. 네, 알겠습니다. 초소장이 황급히 대답했어요. 박상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대 전체에 공지해라. 최강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면회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귀천이 없고 인격적 모욕은 군의 이름으로 용납하지 않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최강무의 말에 숙연해졌어요.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이 먼저라는 것을. 최강무는 정분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 만에 만나는 은인에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슴이 뛰고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과연 할머니가 자신을 기억하실까요? 한편 내무반에서는 헌병들이 들어온 후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차렷 자세로 서 있었고 우석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헌병이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것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정우석 일병, 나와 보십시오. 헌병 중 한 명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석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한테 무슨 일이? 민경우 병장도 같이 나오십시오. 다른 헌병이 경호의 이름도 불렀어요. 경호 역시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둘 다 무슨 일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거든요. 내무반 안의 다른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평소 기세등등하던 우석과 경호가 이렇게 위축된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도연도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어요. 지금 즉시 부대 본부로 동행하십시오. 헌병이 명령조로 말했어요. 우석이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 하지만 헌병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가서 설명하십시오. 우석과 경호가 헌병들과 함께 내무반을 나가자 남은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뭔 일이지?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모두들 궁금해했지만 답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연은 젖은 이불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 자신과 관련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우석이 할머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야, 도연아. 동기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너 진짜 할머니 면회 오셨다며?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못 만나셨다고? 응. 도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비도 오는데 괜찮으실까? 동기들도 도연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모두 똑같았거든요. 그때 내무반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중대장이 직접 들어왔습니다. 평소 웬만한 일로는 내무반에 오지 않는 분이었는데 오늘은 표정이 심각했어요. 이도연 이등병. 중대장이 도연을 불렀어요. 도연은 깜짝 놀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중대장님. 지금 즉시 정문으로 가라. 중대장의 말에 도연은 더욱 당황했어요. 정문으로요? 저한테 무슨 면회객이 와 계신다. 중대장이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니 빨리 가거라. 도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머니를 만날 수 있게 됐다니. 하지만 의문도 들었어요. 아까 면회가 거절됐는데 갑자기 왜 허락된 걸까요? 중대장님, 그런데 아까는. 묻지 말고 빨리 가라. 지금 특별한 분이 오셔서. 중대장이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도연에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도연은 재빨리 군복을 정돈하고 내무반을 나섰어요. 복도를 뛰어가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몇 달 만에 할머니를 만나는 거였거든요. 건강하게 계실까, 면회 거절당해서 상심하지는 않으셨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정문에 도착하자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헌병들이 여러 명 서 있었고 높은 분들도 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비에 젖은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담요를 두르고 계셨어요. 윤서영 군의관이 옆에서 계속 챙겨드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할머니의 모습을 보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머니. 도연이 달려가려고 했지만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정분 앞에 무릎을 굽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별 4개가 달린 군복을 입은 장군이었습니다. 도연은 깜짝 놀라며 걸음을 멈췄어요. 최강무 장군이 정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장군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정분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혹시 정말 그때 그 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강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보리쌀을 주셨던.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높은 장군이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굽히는 모습에 모두들 숙연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머님께서 제게 주신 건 최강무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바랜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편지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 쪽지를 보자 눈물이 났어요. 수십 년 전에 굶주린 아이에게 써준 그 편지였습니다. 글씨는 흐릿했지만 내용은 분명히 남아 있었어요. 먼데 가도 집은 기억해라. 그 말씀이 저를 군인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최강무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어머님이 주신 따뜻함을 잊지 않고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거든요. 도연은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할머니와 장군님 사이에 그런 인연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 인연 때문에 자신이 면회할 수 있게 됐다니. 최강무는 일어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박상무와 다른 관련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최강무의 목소리가 정문 일대에 울려 퍼졌어요. 면회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귀천이 없고 인격적 모욕은 군의 이름으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최강무의 말에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최강무는 도연을 보며 말했어요. 이등병 이도현, 앞으로 나오십시오. 도연은 긴장하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네, 장군님. 할머니를 만나십시오. 최강무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연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 도연이 정분을 안았습니다. 정분도 손주를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도연아, 우리 도연아. 주변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강무는 정분 앞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박상무와 경호, 그리고 아까 정분을 조롱했던 면회객들이 모두 바짝 긴장한 채 서 있었어요. 장군의 차가운 시선이 그들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박상무 상병, 민경호 병장, 최강무가 두 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미 헌병들이 그들을 데려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박상무와 경호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석도 헌병에게 끌려와 있었어요. 평소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쥐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이분 앞에서 사과하십시오. 최강무가 단호하게 명령했어요. 박상무가 먼저 정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깊이 사과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호와 우석도 차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들의 사과는 진심이라기보다는 처벌이 두려워서 하는 것 같았어요. 정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화가 났지만 이미 지친 상태였고 더 이상 이 일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손주와의 시간이 더 소중했거든요. 최강무는 정분의 마음을 헤아린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들의 잘못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헌병에게 지시했어요. 이들은 모두 징계 조치하고 인권 교육을 다시 받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헌병이 대답하며 세 사람을 끌고 갔어요. 박상무는 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의 군 생활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최강무는 이제 주변의 면회객들을 보았습니다. 아까 정분을 조롱하며 웃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도 사과하십시오.
어르신께서 당하신 모욕에 함께 가담하셨으니까요. 면회객들이 하나둘 나와서 정분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정부는 여전히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모든 일이 꿈 같았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최강무는 부대 전체에 방송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곧 확성기를 통해 그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전 부대원들에게 알립니다. 오늘 정문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면회는 시해가 아닙니다. 가족을 그리워하는 군인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최강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 의무입니다. 부대 곳곳에서 이 방송을 듣는 병사들의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면회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됐거든요.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특히 조국을 위해 미국 국적까지 포기한 이도현 이등병의 결심을 우리 모두 본받아야 합니다. 최강무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 숭고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의 가족을 모욕한 것은 군 전체의 수치입니다. 내무반에서 이 방송을 듣던 병사들이 도연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평소 조용했던 그가 사실은 이런 대단한 결심을 한 사람이었다니.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최강무는 방송을 마치고 정분에게 다가왔어요. 도연도 할머니 곁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안하게 손주분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최고의 면회실을 준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군님. 정분이 감사의 인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아닙니다. 최강무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도연을 보며 말했어요. 이등병, 할머니를 잘 모셔드려라. 시간 제한도 없으니 충분히 이야기하고. 도연은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군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최강무는 미소를 지으며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좋은 군인이 되거라.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 윤서영 군의관이 정분을 부축해 면회실로 안내했어요. 정분은 비에 젖은 몸을 말리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도연은 할머니 옆에 앉아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많이 걱정했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이런 고생을 하신 것 같아서요. 괜찮다, 우리 도연아. 정분이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건강하고 잘 지내는 모습만 봐도 충분해. 하지만 정분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고 기침도 계속 나왔습니다. 도연은 할머니의 상태가 걱정됐어요. 할머니,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최강무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뭉클했어요.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런 사랑을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군은 권력자의 아들이 군기를 좌지우지하는 곳이 아닙니다. 최강무가 주변 간부들에게 말했어요. 이등병 하나가 조국을 위해 국적을 버렸다는 그 결심 앞에 우리 모두가 숙연해야 합니다. 간부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일을 통해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거든요. 계급이나 지위가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도연은 할머니 앞에서 다시 한번 경례를 했어요. 할머니, 더 잘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군인이 되겠어요. 정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잘했다, 도연아. 정말 잘했어. 정분의 손이 덜덜 떨리다가 도연의 뺨을 살짝 어루만졌어요. 그 손길에는 할머니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건 내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야. 주변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가슴도 뭉클해졌어요. 진정한 가족애가 무엇인지, 그리고 조국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오늘 하루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부대 식당에는 특별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정성스러운 상차림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최강무 장군의 지시로 정분과 도연을 위한 특별한 저녁 시간이 마련된 거였습니다. 작은 원목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한상이 놓여 있었어요. 멸치볶음과 미역국, 보리밥 한 그릇.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정분이 아침에 싸온 도시락의 내용물과 비슷하게 준비한 거였어요. 정분은 식당 의자에 앉아 그 음식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이 냄새, 참 오래됐구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상의 냄새가 났거든요. 도연은 할머니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입맛 없으시면 다른 거 가져다 드릴까요? 하지만 정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이게 제일 좋아. 윤서영 군의관이 다가와서 정분의 혈압을 다시 한번 재어봤어요. 어머니, 많이 안정되셨네요. 다행입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쉬면서 컨디션이 많이 좋아진 거였어요. 젊은 의사 선생님 고마워요. 정분이 서영의 손을 잡았어요. 오늘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넘어갔어요. 서영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장군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죠. 최강무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분이 숟가락을 들고 조심스럽게 미역국을 떠서 입에 넣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전 자신에게 보리쌀을 나눠주던 그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어요. 참 맛있구나. 정분이 중얼거렸어요. 사실 입맛이 별로 없었지만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음식을 더욱 달콤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연도 할머니가 드시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그때 최강무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식사 맛있게 하고 계신가요? 정부는 고개를 들어 최강무를 바라봤어요. 장군님도 앉으세요. 함께 드시죠. 최강무는 정중히 사양했어요. 아닙니다. 어머님과 손주분의 소중한 시간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분이 고집했습니다. 앉으세요. 그때 그 아이 맞잖아요. 결국 최강무도 테이블에 앉았어요. 장군과 할머니 그리고 이등병이 함께하는 특별한 식사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부대원들도 이 광경에 감동했어요. 장군님도 젊었을 때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정분이 정성스럽게 말했어요. 최강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주신 편지가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도연은 이 대화를 들으며 할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커졌어요. 할머니가 그런 훌륭한 분을 도우셨다니, 그리고 그 인연이 지금 자신에게까지 이어졌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일은 정군에 공유하겠습니다. 최강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런 것도 좋지만
정분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사람이 규정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 사람 얼굴을 먼저 기억해야 해요. 그 말에 최강무와 도연 모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규정이나 절차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 마음이 먼저예요. 정분의 목소리에는 오랜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그 마음이 따뜻하면 규정도 따뜻해지고 차가우면 규정도 차가워지는 거죠. 최강무는 정분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도연도 할머니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평생 이런 마음으로 살아오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다음 면회 때는 제가 밥을 준비하겠어요. 정부는 도연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때는 내가 보리쌀을 보탤 테니 내가 국 끓여라.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와 손주 사이의 정겨운 대화가 주변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강무도 미소를 지으며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언제든지 편하게 면회 오십시오. 최강무가 정분에게 말했어요. 특별 대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정분은 고맙다는 인사를 드렸어요. 장군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손주도 만나고 옛날 그 아이도 다시 만나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가 완전히 져서 부대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식당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애와 인간적인 따뜻함이 느껴지는 시간이었거든요. 도연은 할머니를 집까지 바래다 드리고 싶었지만 부대 규정상 불가능했어요. 대신 정문까지 배웅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어요. 너도 몸 조심하고 좋은 군인 되거라. 정분이 도연의 뺨을 다시 한번 어루만졌어요. 할머니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손주야. 최강무도 정분의 귀가기를 안전하게 도와드렸어요. 전용 차량을 준비해서 집까지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분은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먼데 가도 집은 기억해라. 그 말은 오래전 어린 최강무에게 해준 말이었고 지금은 도연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그 말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차가 떠나간 후에도 정문 앞에는 여운이 남았어요.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모든 일들이 마치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소중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였어요. 한 달 후 부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면회 시스템이 전면 개편됐고 모든 면회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어요. 정문 초소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걸려 있었습니다. 면회는 가족의 권리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정부는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지난번과는 달리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면회를 거절당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구루마에는 이번에도 정성스럽게 만든 도시락이 담겨 있었어요. 부대 정문에 도착하자 완전히 달라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새로 배치된 김민수 상병이 밝은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도연 2등병 면회 오셨죠? 정중하고 친절한 태도였습니다. 네, 그래요. 정분이 대답하자 김민수가 재빨리 면회 절차를 도와주었어요. 날씨가 춥습니다. 따뜻한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리시면 바로 모셔다 드릴게요. 대기실에는 온풍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따뜻한 차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다른 면회객들도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잠시 후 도연이 나타났어요. 한 달 사이에 더욱 건장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도연이 환하게 웃으며 정분을 안았어요. 정분도 손주의 튼튼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도연이 더 씩씩해졌네. 정분이 도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군대 생활 힘들지 않아? 도연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할머니. 정말 보람있어요. 면회실로 이동하는 동안 도연이 부대 곳곳을 소개해 주었어요. 저기가 훈련장이고 여기가 생활관이에요. 요즘은 정말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정부는 손주의 밝은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때 일 이후로 많이 달라졌어요. 도연이 설명했어요. 선임들도 후임들을 더 잘 챙겨주고 모든 게 공정해졌어요. 특히 우석이나 경호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다행스러워했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구나. 실제로 박상무는 징계를 받고 다른 부대로 전속됐고 우석과 경호는 인권 교육을 받으며 많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면회실에 앉아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면서 정분과 도연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제가 여기 와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분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동료들을 만났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을요. 그리고 제가 이 나라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도연이 계속 말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막연했는데 여기 와서 확실해졌거든요. 정부는 도연의 말을 들으며 뿌듯해했어요. 손주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할머니도 내가 자랑스러워. 정말 옳은 일을 했어. 그런데 할머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최강무 장군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분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군님이 그러시는데 할머니께서 옛날에 써주신 그 편지를 액자에 넣어서 사무실에 걸어 놓으셨대요. 도연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어요. 먼데 가도 집은 기억해라라는 그 말씀을요. 정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오래전 굶주린 아이에게 해준 말이 이렇게까지 큰 의미가 됐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군님께서 전국 모든 부대에 그 말씀을 새긴 명패를 달게 하셨대요. 도연이 계속 설명했어요. 모든 군인들이 고향과 가족을 잊지 않도록 하시려는 거래요. 정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다니 감격스러웠거든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도연이 정분의 손을 잡았어요. 좋은 일인데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온 나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두 사람은 정문까지 천천히 걸었어요. 정분의 걸음이 예전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마음의 짐이 내려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 다음에는 제가 부대 식당에서 직접 요리해서 대접할게요. 도연이 약속했어요. 요리 솜씨가 늘었거든요. 그래, 기대된다. 정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는 내가 할머니 비법 양념장 만들어서 가져올게. 정문에서 작별하면서 정분은 마지막으로 도연에게 말했어요. 도연아, 내가 여기서 배우는 것들을 잊지 마라. 동료를 아끼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모두 소중한 거야. 네, 할머니. 잊지 않을게요. 도연이 정중하게 격려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도요. 먼데 가도 집은 기억해라. 정분이 떠나고 난 후 도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할머니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며 감사한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키워주신 할머니, 그리고
이런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웠어요. 부대 안으로 돌아가는 도연의 발걸음은 힘차고 당당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자신이 이제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됐다는 자부심이 가슴을 벅차게 했거든요. 그날 저녁 내무반에서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도연은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군인, 이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군인이 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빛 아래서 할머니와 손주, 그리고 옛날 굶주린 아이였던 장군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따뜻한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먼데 가도 집은 기억해라. 그 말처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향과 가족, 그리고 사랑에 대한 소중함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